요즘 정말 주변을 보면요. USDC 연동카드부터 시작해서 비자가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결제를 테스트한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마치 암호화폐가 드디어 기존 금융을 이기는 것 같은 굉장히 좀 흥분되는 분위기죠. 축제가 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화려한 파티, 이게 계속 될 수 있을까? 이 파티 비용은 대체 누가 내고 있는 걸까?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스테이블 코인 카드의 매력적인 혜택들 있잖아요. 그 수익 모델의 상당 부분은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 은행하고 비자의 몫이었던 카드 수수료 그 파일을 가져오는 구조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자기 살을 내어주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막 기술 혁신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 일종의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스테이블 코인 카드와 은행, 그리고 또 결제 네트워크의 거인이죠, 비자.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싸움이 왜 시작됐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저희가 속속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죠.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를 그냥 쓰기만 했지. 그 뒷단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숍에서 100달러짜리 원두를 카드로 샀다고 해볼게요. 이 100달러는 정확히 누구한테 또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네,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게 이 전쟁의 지도를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100달러를 결제하면 상점 주인은 사실 100달러를 전부 받지는 못해요. 아, 그래요? 네, 보통은 한 2달러에서 3달러 정도 수수료를 떼이게 되는데 이 수수료가 여러 플레이어에게 나뉘어서 돌아갑니다. 2, 3달러면 생각보다 꽤 큰데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가장 큰 몫을 가져가는 곳은 바로 당신에게 카드를 발급해준 은행, 그러니까 발급은행이죠. 이슈어라고 부릅니다. 대략 한 1.7달러에서 1.8달러 정도를 가져가요. 이 생태계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받는 카드 포인트나 캐시백 같은 혜택들 있잖아요. 그게 결국 상점 주인들이 내는 이 수수료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돈이 마케팅 재원인 거죠. 아, 그 다음으로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 네트워크사가 한 0.15달러에서 0.2달러 정도 네네. 전 세계에 깔아놓은 이 결제망을 이용하는 대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이프처럼 상점의 카드 결제를 처리해주는 결제 대행사, 어콰이어러가 나머지 0.1달러에서 0.5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와, 복잡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인터체인지 수수료라고 들었어요. 방금 말씀해주신 구조에서 이건 뭔가요? 인터체인지 수수료는 방금 나는 그 수수료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 그러니까 발급은행이 가져가는 1.7달러, 1.8달러, 이걸 의미합니다. 아, 제일 큰 덩어리. 네, 사실상 카드 결제 수익의 심장부와도 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카드들이 바로 이 심장부에 빨대를 꽂고 있는 겁니다. 빨대를 꽂고 있다니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고요. 기존의 발급은행, 그리고 비자의 네트워크에 그냥 그대로 올라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수수료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 카드들은 막 5%, 10%씩 캐시백을 주면서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기존 카드사들은 보통 1, 2%가 한계잖아요. 이건 뭔가 특별한 마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법이라기보다는요. 몇 가지 영리한 전략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수수료 분배 구조의 허점을 파고든 거예요. 스테이블코인 카드사가 새로운 고객, 특히 암호화폐에 친숙한 젊은 고객들을 많이 모아오니까 발급은행들이 자신들이 받는 그 인터체인지 수수료의 일부, 보통 한 20에서 40% 정도를 카드사랑 기꺼이 나눕니다. 아, 은행 입장에서는 직접 마케팅하는 대신에 돈을 주고 고객을 사오는 셈이군요. 네, 일종의 파트너십이죠. 그렇네요. 초기에는 이게 윈윈처럼 보여요.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고객이랑 거래량을 늘리고 카드사는 그걸로 수익을 내고요. 둘째는 디파이 연동을 통한 자체 수익 창출. 이게 정말 강력한데요. 디파이 연동이요? 네. 사용자가 카드 사용을 위해 예치해둔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미 국채 같은 데 투자해서 이자 수익을 얻는 겁니다. 이 수익률이 전통적인 은행 예금 이자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높을 수 있거든요. 이 수익을 카드사가 직접 가져가는 거죠. 와, 은행은 고객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줘야 수익이 나는데 이쪽은 그냥 예치된 자금 자체에서 바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이건 정말 은행에 따라하기 힘든 모델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그건 또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안전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의 이야기겠죠. 아, 그렇죠. 과거에 여러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졌던 사례를 생각하면 은행 예금의 안정성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안정성과 수익률의 트레이드오프가 있겠군요.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세 번째는 토큰 보상이라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토큰 보상. 5%, 10%에 달하는 파격적인 캐시백을 현금이 아니라 자신들이 발행한 자체 토큰으로 주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상 비용 지출이 거의 없이 고객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 물론 그 토큰의 가치가 유지될지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요.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JIT, Just in Time Funding 모델입니다. JIT 펀딩. 그건 좀 생소한데요. 어떤 방식인가요? 사용자가 상점에서 결제하는 바로 그 순간에요. 딱 필요한 금액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자의 개인 지갑에서 카드사 계좌로 옮기는 기술입니다. 기존 카드사처럼 미리 거액의 자금을 충전해 두거나 묶어둘 필요가 없으니까 자금 운용 효율이 극적으로 올라가고 관련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죠. 아, 바로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와,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빈틈없이 설계된 모델이네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꿈 같은 조건인데 이걸 듣는 은행 경영진 입장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고객 좀 모아주겠지 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게 자기들 안방을 위협하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는 순간은요. 스테이블 코인 카드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은행의 고객과 예금 자체를 본격적으로 빼앗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은행에게는 삼중 멸망 스파이럴, 트리플 둠 스파이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삼중 멸망 스파이럴이라니 단어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인가요? 첫째, 고객과 예금의 이탈입니다. 사람들이 월급을 은행 계좌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지갑으로 받고 공과금도 그걸로 내고 주거래 계좌처럼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예금이 줄어들겠죠? 무섭게 줄어들겠죠. 둘째, 대출 재원의 고갈입니다. 은행업의 본질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주고 그 이자 차이로 돈을 버는 건데 예금이 줄면 대출해줄 돈이 당연히 부족해지죠. 아,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고객을 잃고 그 결과로 핵심 사업까지 타격을 입는 연쇄 반응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수익성의 악화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카드 쪽으로 결제가 몰리면서 기존에 벌던 인터체인지 수수료 수익이 직접적으로 감소하겠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점들과 규제 당국으로부터 수수료 너무 비싸다는 인하 압박까지 동시에 받게 됩니다. 아, 고객, 예금, 수익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동시에 잃게 되는 거죠. 이건 은행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라서 절대 이 구조를 오래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행들이 그런 삼중 멸망 스파이럴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게임의 또 다른 거대 플레이어인 비자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들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요? 은행과는 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비자는 아주 영리하고 또 무서운 전략을 택했습니다. 적과 싸우기보다 적을 흡수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라. 이런 전략이죠. 나를 이길 수 없다면 나를 사용하게 만들어라. 이런 식입니다. 오, 이미 USDC를 이용한 국제 정산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더 빠른 블록체인인 솔라나 네트워크까지 끌어들여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 심지어 2025년에는 더 많은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을 정산에 활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막으려고 두 굴 쌓는 대신에 아예 그 물길을 터서 자기들 때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블록체인을 비자 네트워크의 일부자 새로운 결제 레일로 편입시키려는 거대한 그림인 거죠. 하지만 비자에게도 풀기 어려운 딜레마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데요. 비자가 솔라나 같은 온체인 기술을 받아들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블록체인의 핵심 장점 중 하나가 중개자 없이 저렴한 거의 0에 가까운 수수료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그럼 비자는 자기들의 그 2%에 달하는 수수료 모델을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을 스스로 끌어안는 셈 아닌가요? 이건 좀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하게 핵심을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비자가 직면한 딜레마이자 가장 큰 위험입니다. 비자가 온체인 기술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수록 상점과 정부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아니 기술적으로 거의 공짜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비싼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하는가? 아,
명분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이 질문은 비자의 수익 모델 심장부를 겨누는 아주 강력한 창이 됩니다. 비자가 아무리 온체인을 포용한다 해도 인터체인지 수수료 자체에 대한 규제 압박이라는 이 구조적 위험은 피하기 어려운 거죠. 결국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수익 모델을 정당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군요. 그런 규제 움직임이 실제로 있나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진작에 인터체인지 수수료를 신용카드는 0.3%, 체크카드는 0.2%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제 캡을 시행 중이고요. 0.2, 0.3%요? 네, 미국의 2%대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죠. 와, 그리고 미국에서도 최근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수수료의 상한선을 두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온체인 결제라는 명확한 기술적 대안이 등장하면서 이런 규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카드 결제 시장의 수익 구조 자체가 완전히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상점들은 수수료를 덜 내서 좋고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의 물건을 살 수 있으니 결국 발급은행과 비자의 파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겠군요. 맞습니다. 시장 전체가 지금보다 훨씬 얇은 마진 구조,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은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지금의 주인공인 스테이블 코인 카드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야심찬 길인데요. 시나리오 A, 바로 독자 노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은행과 비자를 완전히 우회해서 독립적인 금융망을 만드는 거죠. 자체적으로 은행 라이센스를 따고 온체인 결제망을 통해 사용자의 지갑과 상점의 지갑이 직접 거래하는 월렛-투-월렛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그야말로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 선언이네요. 성공만 한다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겠는데요. 네, 하지만 이건 규제의 허들을 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하고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 해낸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진정한 파괴적 혁신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뭔가요? 그게 바로 시나리오 B, 현실적인 공존 모델입니다. 은행의 핵심 고객과 예금을 빼앗지 않는 선에서 협력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어차피 다가올 인터체인지 수수료 축소 시대에 맞춰서 은행 수수료에 의존하는 모델이 아니라 디파이 수익이나 다른 서비스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그리고 비자와도 안정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파이를 키워나가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 경로가 가장 현실적이고 또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지금처럼 은행의 파이를 뺏어먹는 방식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 이 모든 복잡한 논의의 핵심을 딱 하나만 꼽아서 정리해 주신다면 뭘까요? 당신이 이 전쟁의 관전 포인트를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카드의 열풍과 그 파격적인 혜택은요, 사실상 기존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보조금융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점입니다. 보조금이요? 네. 발급은행이 나눠주는 인터체인지 수수료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은행이 언제까지고 자신들의 살을 깎아먹는 이 구조를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고 필연적으로 거대한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지금의 이 화려한 파티는 언젠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결제 시장 전체가 2025년에서 2027년 사이 아마 역사적인 재편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최종 승자가 지금 우리가 아는 은행도 비자도 심지어 현재 잘 나가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진화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플레이어가 시장 전체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제는 전쟁입니다. 은행의 예금을 뺏으려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그들의 수수료를 흡수하려는 비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크립토 네오뱅크까지 모두가 서로의 수익과 고객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돈은 앞으로 어떤 지갑에, 어떤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2년, 3년 안에 결정될 겁니다. 향후 2년은 결제 시장의 미래 지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